동남아시아 농업 강국 태국이 현재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의 농업 발전은 자국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태국 국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고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 농업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첼입니다. 처음 이 학과에 지원할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오늘 들었던 세계 농업 발전과 국제 협력 수업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켈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마이클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으로 엠마가 손을 들었죠. 네덜란드 아닐까요? 첨단 농업 기술로 유명하잖아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면 이 나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혹시 한국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하면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코피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코피아라고 쓰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코피아는 코리아 프로그램 온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각 국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코피아의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아프리카의 7개국에서는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죠. 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통일벼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기계화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당시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매우 특별하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벼 재배 기술을 현대화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채소 재배 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크게 높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기후와 토양 조건 덕분에 기술 이전이 더욱 효과적이었죠. 미니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어요. 네, 맞아요. 코피아 센터들은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성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을 연구하죠. 한국은 이런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농업 환경과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현지 농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벽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하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잦은 기후를 고려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했죠. 이런 세심한 접근이 바로 한국의 농업 지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불현듯 저는 이전에 들었던 수업이 떠올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마셜 플랜처럼 한국의 코피아도 세계 농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세계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코피아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코피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일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인가요? 최근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캄보디아요. 아직도 빈곤율이 높잖아요. 필리핀 아닐까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교수님은 모든 답변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인도네시아요? 최근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 좋은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태국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피아의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력은 태국 농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농가 소득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의 농업 발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선명했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항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불편한 기색이 마음에 걸렸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혹시 태국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절도나 사기였는데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대요. 급기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피아도 결국 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사진과 함께 최근 태국의 정책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죠. 코피아를 비롯한 한국 기관들이 떠난 후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의 농업 협력 강화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농가 소득은 평균 42% 하락했으며, 식량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의 급감이 두드러졌죠. 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건 공정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데이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특히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코피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이 씨,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농업 발전을 저해한 안타까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된 협력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차이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감이 보였죠. 그녀는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위기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에서 중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사건 발생, 푸켓 리조트에서 중국인 실종,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사건 급증.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범죄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던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들어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특히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인 3명 연쇄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태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이번 봄 방학 때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태국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27개국이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관광 수입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3분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최근의 사태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 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교수님은 차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차이 씨, 데이터를 보시죠.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리조트에서는 중국인 일가족이 납치된 후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는 사건도 있었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호텔업계의 위기, 여행 관련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관광지 상권의 몰락, 모든 지표가 태국의 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경제 지표가 가득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태국의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산업의 붕괴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제의 치명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의 타격이 심각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카사바는 52%, 사탕수수는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과 카사바는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잭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한 후 태국은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 코피아는 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첨단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농업 생산성 지표 2024년 기준.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 45% 감소. 농작물 병해충 피해율 167% 증가. 관계시설 효율성 38% 하락. 농가소득 평균 56% 감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쌀 품질의 하락입니다. 태국 쌀의 국제시장 가격이 톤당 평균 538달러에서 312달러로 급락했어요. 이는 품질 저하로 인한 것이죠. 제 옆자리의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교수님은 마치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코피아가 제공하던 스마트팜 시스템, 병해충 예방 프로그램, 기상 데이터 분석 등이 중단되면서 태국 농업은 사실상 10년 전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죠. 화면에는 태국 농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말라버린 논, 병해충에 감염된 카사바 밭, 버려진 농기계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니 새로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죠. 국제시장에서 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어요. 국제시장 점유율 변화 2024년 기준. 쌀 수출 세계 1위 4위로 하락. 카사바 수출 세계 1위 3위로 하락. 사탕수수 수출 세계 4위 8위로 하락. 과거 태국은 아시아의 곡창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시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동남아시아 농업 경쟁력 순위 2024년 기준. 쌀 생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밀려 3위. 농업 기술 혁신 지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 농산물 수출액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스마트팜 보급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4위. 농가 소득 수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코피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베트남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태국을 앞서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은 코피아와 협력하여 메콩강 델타 지역의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했고 그 결과 쌀 생산성이 헥타르당 6.8톤까지 증가했어요. 반면 태국은 4.2톤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충격적인 뉴스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 사진이 떴어요. 패통탄 정권 퇴진, 중국 의존 정책 중단하라, 농민을 살리라는 플래카드들이 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거세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농가 부채율 평균 187% 증가. 농가 파산 신청 전년 대비 234% 증가. 청년 농업 종사자 이탈률 45% 증가. 농촌 지역 실업률 32% 증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중국 의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과의 협력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스크린에는 최근 태국 중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중국식 하이브리드 쌀 도입 태국 기후에 부적합으로 실패. 스마트팜 전환 사업 기술 호환성 문제로 중단. 농업용 드론 도입 유지 보수 문제로 80% 방치. 관계시설 현대화 예산 문제로 계획 대비 15% 실행. 게다가 중국의 차관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태국의 대중국 부채는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어요. 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시골에서는 패통탄이 태국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스크린에는 시위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온 모습, 청년들이 쌀 포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노인들이 농기구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시위대의 주장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 즉각 퇴진, 중국 의존 농업 정책 전면 재검토, KOPIA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관계 복원. 특히 농민들은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농업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였죠. 그녀는 분노를 삼킨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 전역 77개 주 중 64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북부 지역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죠.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에서 공공시설 점거 농성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태국 농가의 35%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농업 경제 수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사례였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가의 영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성실히 나누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요.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두가 오늘 배운 내용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단순한 농작물 생산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교실을 나서는 차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느껴졌죠. 아마도 그녀는 오늘 수업을 통해 자국의 현실을 더 명확히 직시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한국이 못 살았을 시절을 생각하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러한 도움의 고마움도 모르는 태국을 보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들이 손에 꼽는 여행지 1위는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1위였던 나라는 한국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결국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른 그 나라는 경제력마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제인이에요. 평소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 경제학 수업을 듣게 됐죠. 특히 관광산업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수업 첫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처럼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다스리가 앉았고 그 뒷자리에는 태국에서 온 티란이 자리를 잡았죠. 다스리는 항상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티란은 왠지 다스리를 볼 때마다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첫 수업부터 흥미진진한 토론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관광객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먼저 앞줄에 앉은 마이클이 손을 들고 당연히 미국이죠. 우리가 가장 큰 소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 여러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죠. 일본인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매너도 좋고 소비도 많이 하잖아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관광객들이 더 인기 있지 않나요? 호주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손을 들고 프랑스 관광객들이 아닐까요? 유럽의 관광 강국이잖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틀렸네요.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 말씀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특히 다스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반면 티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프로젝터 화면을 새로운 통계 자료로 전환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최근 세계 관광 통계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객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전 세계 주요 관광국들의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심지어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 관광객의 영향력이라고 크게 쓰시며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려 하셨어요. 이런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가치를 인식한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가의 관광청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로 된 SNS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심지어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까지 활용하면서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더 나아가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자국의 숨은 명소나 현지 맛집을 소개하게 하고 한국 연예인들을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한국 관광객 전용 프로모션이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협력 관계예요. 예를 들어 현지 호텔들은 한국의 여행사나 항공사와 제휴를 맺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특별히 채용하거나 한국식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한류 열풍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류는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성공, 오징어 게임이나 파친코 같은 드라마의 세계적 흥행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관광객들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와 있네요. 첫째, 쇼핑이나 관광 지출에서 높은 소비력을 보여줍니다. 평균 소비액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20에서 30% 높다고 해요. 둘째, 디지털에 익숙해서 SNS를 통한 현지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지 홍보로 이어지죠. 셋째, 현지 식당이나 카페, 전통시장 등 로컬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넷째, 단체 관광객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시설을 깔끔하게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지 가이드나 식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팀 문화를 보여주며 서비스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예요.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로컬 음식점, 전통시장,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클 텐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때 다스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현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소규모 식당, 카페, 기념품 가게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 효과는 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화면에 최근 동남아시아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약 1,7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수치예요. 그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약 45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트남에 한국 관광객이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많은데
특히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물가가 저렴해서가 아닐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다른 학생은 베트남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휴양지로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베트남까지의 비행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뒤쪽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저도 한번 추측해봤어요. 베트남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아서 그런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베트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뭔가 핵심을 짚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실제로 지난해에는 태국인들의 입국 거부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는 반항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퍼져나갔고 일부 태국 여행업체들은 한국 관광객들을 홀대하는 사례도 발생했죠. 심지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도 증가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다스리와 티란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이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티란이 참지 못하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됩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 충분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티라는 말을 하면서 다스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다스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곧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물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국도 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부드럽게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감정적이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관광산업은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식당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태국의 GDP의 상당 부분은 관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티란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아마도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과 실제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교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스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근 제 친구들은 대부분 태국 대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관광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다스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베트남과 태국은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90년대 초반, 태국이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시작했죠. 당시 베트남은 아직 도이머이 정책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 나라는 동남아의 디트로이트가 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태국이 먼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며 앞서 나갔죠. 하지만 베트남은 현대자동차, 빈페스트 같은 기업들을 유치하며 추격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두고 양국이 경쟁했는데 결국 베트남이 승리를 거뒀죠. 이는 베트남 경제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포츠에서도 두 나라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스즈키컵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죠.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수출 경쟁력, 관광산업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을 선호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2024년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베트남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둘째,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죠. 셋째, 한국과의 문화적 친밀도가 높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참전했던 아픈 역사가 있지만 베트남은 이를 과거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티라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현재 베트남에는 약 9,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태국의 약 4,000개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죠. 이런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재원과 그 가족들의 방문, 사업차 방문, 그리고 이들이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베트남의 모습들이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기시며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에 있던 약 4,000개의 한국 기업들마저 올해부터 급격히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의 반한 감정과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기업들이 하나둘씩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이전으로 태국에서는 약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방콕 인근 공단과 동부 지역의 산업단지가 큰 타격을 입었죠.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에요. 티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단순히 관광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태국의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요. 현지 식당, 숙박업소, 서비스 업체들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관광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는 직접 중국을 방문해 관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태국 관광업계에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어요. 중국 관광객들의 평균 소비액은 한국 관광객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더 심각한 것은 주요 관광지의 환경이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현지인들과의 마찰 등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보도되었죠. 특히 방콕의 유명 사원들과 해변가에서 일어난 무질서한 행동들로 인해 태국의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관광지였던 곳들이 점차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현지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최근 찍은 방콕의 시위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콕과 파타야의 주요 상가 지역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손님이 그립다. 한국 관광객을 다시 환영합니다.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상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태국관광업연합회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이 떠난 후 매출이 평균 40에서 50% 감소했고 일부 지역은 70%까지 매출이 줄었다고 해요. 단순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푸켓의 한 상인의 대표는 한국 관광객들은 예의 바르고 깔끔했으며 적절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 주었다며 지금은 바가지 요금을 부르고 거칠게 흥정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죠. 그때 티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굳이 한국 관광객들이 아니어도. 하지만 티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태국 기피 현상이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등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면하는 태국의 위기, 태국 관광산업의 대전환, 한국인들의 엑소더스가 미치는 영향 같은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언급하며 이들의 이탈이 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보도 이후의 변화입니다. 유럽의 대형 여행사들, 예를 들어 TUI나 토마스쿡 같은 회사들이 태국 관광 상품을 줄이고 베트남 상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JTB, 호주의 플라이트 센터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여행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청의 자료를 보면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 오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해요. 이들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라면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호이안, 다낭, 나트랑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서구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태국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관광 수입의 차이입니다. 베트남의 관광 수입이 태국보다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2025년에는 더욱 더 격차가 벌려지겠죠. 슬라이드에는 두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란히 보였어요. 태국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관광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경제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관광객 증가가 선순환을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티라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상호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한 관광 산업의 성패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국제경제학도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의 수업은 단순한 경제 통계나 관광 산업의 변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미래의 국제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작은 갈등이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반한 감정으로 한국인에게 위협을 가하던 태국이 결국 관광지 1위 자리를 베트남에게 뺏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평판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니 위험한 나라 태국보다는 베트남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결국 참다 못해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모두 철수하고 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국 공장은 철수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태국의 반한 감정이 결국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내막이 있길래 삼성전자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강의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소 국제경제학 강의는 다소 지루한 편이었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며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태국의 경제 위기와 삼성전자의 철수 사례입니다. 칠판에 큼지막하게 제목을 써내려 가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이번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평소 졸기도 하던 친구들도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주시했고 노트북을 켜며 타이핑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위기 상황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방콕의 한 공장 전경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생산 공장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며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1990년 초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태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설립했죠. 지금 보시는 이 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 상징적인 시설이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최근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무단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에 한국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은 통계 자료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 조치가 태국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반한 정서가 급속도로 퍼졌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향한 차별과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강의실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최근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계획하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장만큼은 특별했죠. 1990년대부터 이어온 신뢰관계, 숙련된 현지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 이런 이유로 태국 공장은 예외로 두려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였죠.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물가,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문화유산. 이런 매력 때문에 한국인들은 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죠. 관광객들의 소비는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긴밀한 한태 관계도 고려했던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제적 결정에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태국과 미국, 유럽을 차례로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태국 공장 유지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특히 전기가스, 오븐과 데이코 브랜드의 빌트인 제품은 판매의 8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연간 생산량의 55%가 북미 시장으로 27%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죠. 그러더니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상 운송 경로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육로 운송 경로가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평균 25일이 걸립니다. 컨테이너 운송비도 한 대당 약 4,000달러가 듭니다. 반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트럭으로 하루면 충분하고 운송비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멕시코는 미국과 USMCA를 체결해 관세가 없습니다. 연간 수출량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토록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종 결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삼성전자는 멕시코 이전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음에도 태국 공장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이 기간 동안 쌓아온 현지 직원들과의 신뢰,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유대, 이런 무형의 가치들을 회사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사태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었고 파타야의 일부 식당들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지에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으로 이전됩니다. 첫 단계로 오븐 생산 라인이 이전되고 이후 다른 가전제품 라인도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수익성 판단이 아닙니다.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협력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이 결정이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은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태국의 오랜 특징이었죠. 문제는 현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비중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경제 강국들은 제조업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반면 태국은 고작 16%에 불과하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태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전자제품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무려 85%에 달하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런 태국의 제조업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고용 현황이 나왔어요. 현재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는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약 1만 2,000명의 일자리가 이 공장과 연관되어 있죠. 한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이 3.2명이라는 태국의 통계를 고려하면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이 공장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더군다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미비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저축 없이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한 기업의 철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쓴 태국 유학생 탄이었어요. 교수님,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격앙된 감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태국 현지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태국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서 오히려 태국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죠. 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태국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노동 강도는 높은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낮았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휴일 근무도 빈번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교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탄이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태국 근로자들은 삼성의 철수를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오히려 태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탄이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과 동시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실제로 제 고향의 친구들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임금도 삼성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예요. 한 외국 기업의 철수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니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유진이 곧장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타니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유진은 노트북을 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타니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글로벌 기업 평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직원 만족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3 세계 최고 고용주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톱3에 선정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유진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글래스도어의 2023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워라밸이 4.5점, 급여 및 복리 후생이 4.7점, 기업 문화와 가치가 4.6점을 기록했어요. 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링컨스와 유니버섬이 공동 진행한 2023 글로벌 인기 고용주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이공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에 이은 순위로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한 성과였어요.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평균 급여는 현지 기업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게다가 4대 보험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 혜택 등 다양한 복리 후생도 제공했습니다. 노동시간도 태국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정확히 지급했어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규모예요. 태국 산업부 자료를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총 투자액이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11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57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계획했어요.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 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각 337억 원, 190억 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모두 취소되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발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타니가 말한 것처럼 태국 기업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강의실은 유진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과 자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타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진 그때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유진 학생의 분석이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준비한 최근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상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의 한 상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현재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의 바트화 가치는 올해 들어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실적이죠.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인터뷰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삼성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도 살려줬는데. 이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모두 제가 부양해야 하는데 삼성이 떠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인터뷰는 2년차 엔지니어였던 젊은 직원의 눈물 섞인 증언이었어요.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을 때는 주변 식당들도 잘 되고 상가도 활기가 넘쳤어요. 지금은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 동네에서만 100가구가 넘는 가정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기 힘들어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증언이었죠.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특성상 한 가정의 생계 부양자가 직장을 잃으면 평균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죠.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물건값도 잘 지불했죠. 지금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 인터뷰는 방콕 시내의 한 상점 주인의 증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태국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5년간 최소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감소, 기술 이전 기회 상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대규모 시위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구호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의 소리를 높이셨어요. 무능한 총리는 물러나라. 한국 기업들을 모두 놓친 책임을 져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시위대의 주된 불만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총리 지지율 역대 최저 12%로 추락, 한국과의 긴급 경제 협상 또다시 실패, 태국 경제, 최악의 위기 직면. 이것이 현재 태국 언론의 주요 보도들입니다. 교수님은 정치 분석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막기 위해 뒤늦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친나와 총리의 측근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고 군부의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쿠데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왕실 관련 뉴스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태국 왕실까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탄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위해 하노이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부지를 제공했고,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를 위한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죠. 말레이시아는 SK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20년간의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배터리 벨트를 조성 중이고, 헝가리는 삼성 SDI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했죠. 중남미의 멕시코는 기존 공장 부지 외에도 추가 부지 제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 정부는 코리아파크라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모디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인력이 만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 내용에 관심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처럼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 경영 노하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현지 직원 교육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라는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삼성이 결국 멕시코로 이전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기업을 원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려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과거 태국의 도움을 받아놓고 지금은 태국을 버렸습니다. 태국 총리가 한국의 경제적 도움이 사라지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세계가 들썩거리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외교 수업을 듣고 있는 넬리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선택했죠.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신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어 놓으시는데 오늘 칠판에는 한국과 태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가 적혀 있네요. 아, 흥미로운 주제인걸 생각하며 제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그저 관광이나 문화교류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정시가 되자 늘 그러시듯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네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꽤나 복잡한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종종 현재의 관계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엔은 즉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16개국 중 하나가 바로 태국이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참전국 목록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가 군대를 파병했고 이외에도 5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자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국내 정세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대의를 위해 유엔의 요청에 즉각 응답했죠. 태국은 제1사단을 중심으로 총 2만 1000여 명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이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병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국의 참전은 큰 의미가 있었죠. 태국군은 서울 탈환 작전과 화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는 강화도와 전주 지역 방어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태국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전투 중인 태국 군인들의 모습,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 부상당한 동료를 돕는 모습들이 차례로 보여졌죠. 태국군은 전쟁 기간 동안 1200명이 넘는 전사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니었죠.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태국 대사관 근처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태국의 참전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아시아의 한 국가가 이웃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큰 희생을 감수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답은 곧 다음 챕터에서 나올 것 같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화면을 현재 뉴스 기사들로 전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현재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한국인 관광객 70% 감소,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 줄 폐업, 한국 기업들, 태국 투자 철회 검토 등의 기사들이 보였죠. 올해부터 시작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논쟁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현실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상위 3위 안에 드는 중요한 고객층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이 70% 이상 감소했고 이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들의 동향이었어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해 중국은 태국이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죠.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을 중국 관광객들이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지난주 방콕 포스트 신문의 일면 기사를 보여주셨죠.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지난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태국은 2만 1,000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1,2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태국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강조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셨어요. 친나와 총리는 특히 당시 태국군은 서울 탈환 작전, 화천 전투, 강화도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총리의 구체적인 제안이었다고 해요. 친나와 총리는 최근의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총리는 과거 한국이 힘들 때 태국이 그랬듯이 이제는 태국이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 관광경찰대를 신설하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 것이 보였죠. 저는 이제 이 수업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상황의 설명을 넘어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중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학생 투란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투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우리 태국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보냈고 1,200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나요? 투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되어가는데 한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더구나 한국 관광객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시끄럽게 굴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죠. 방콕 시내의 한국 식당들은 태국 현지 식당들의 영업을 망치고 있어요. 투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한국과 태국이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런 역사적 우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를 그저 관광지로만 여기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불균형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벌어갔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떠날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죠. 수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고 협력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이것이 과거 우리가 보여준 우정에 대한 보답인가요? 투란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몇몇 태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한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투란 씨, 당신의 감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이 있나요? 그때 교실 중앙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연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토론이 더욱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투란 씨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6.25 전쟁 당시 태국의 도움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연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상 폭력 사건들이었어요. 방콕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127건의 한국인 대상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파타야에서는 89건의 한국인 관광객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태국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경찰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투란 씨께서 한국 관광객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일부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더구나 태국의 관광 수입 중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고 파타야의 일부 해변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희의 말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현지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죠. 연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우정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희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다시 앞으로 나서셨어요. 매우 좋은 지적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태국에 제공해온 지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네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한 시점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군사 및 안보 협력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태국은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접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태국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였죠. 특히 1995년에 시작된 K-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매년 100명 이상의 태국군 장교들이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술훈련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군수관리 시스템, 첨단 무기 운용 기술 등을 배웠죠. 현재 태국군 고위 장성의 약 40%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방산 협력 분야로 넘어가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방산 지원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2006년 태국은
한국의 K9 자주포 육문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K9을 도입한 사례였죠. 시험 운용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2011년에는 추가로 12문을 더 구매했습니다. 2015년에는 더 큰 발전이 있었어요. 태국 공군은 KAIT-50 고등훈련기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는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닌 기술 이전을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한국은 태국 조종사들의 훈련은 물론 정비 기술까지 함께 전수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방산 기술 개발 투자입니다. 한국은 10년간 약 5억 달러를 태국의 방산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이를 통해 태국은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 특히 경장 갑차와 군용 통신 장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이러한 한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교수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 후반 태국의 민주화 운동 시기입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로서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어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는 태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외교적 지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태국이 아세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 되었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축하와 지지를 표명했고 태국이 제안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항상 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해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1950년 태국이 한국에 제공한 도움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2만 1000명의 군대 파병과 1200명의 희생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죠.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태국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군사 협력에만 약 50억 달러, 경제 협력 분야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최근 20년간 약 5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70년대부터 한국은 자국의 산업화 경험을 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 모델의 전수였죠. 1972년부터 1982년까지 매년 200명 이상의 태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농촌 개발 노하우를 배워갔어요. 이는 태국의 농촌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1985년부터 시작된 한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들이 이전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990년대부터 태국 현지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현재 태국의 전자산업을 이끄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죠.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심화된 협력이 이뤄졌어요. 한국의 카이스트와 태국 공과대학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매년 300명 이상의 태국 학생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태국의 산업 현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태국의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갈등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과거의 우정을 기억하면서도 그 이후 이어진 수십 년간의 협력과 지원도 함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때 교수님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죠.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코노미스트와 포리너 어페어스의 최신 기사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태국 총리의 최근 발언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70년 전 6.25 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외교 방식이라는 거죠. 둘째, 이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제공해온 막대한 지원과 협력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포리너 어페어스의 최신 사설을 인용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7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의 총액이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1950년 태국의 참전 지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죠. 셋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태국 내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거의 우정만을 강조하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마치 과거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하셨어요.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태국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과거의 공적보다는 현재의 상호 이해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줄에 앉아있던 투라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신이 앞서 했던 발언들이 이런 맥락에서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한순간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이해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이렇게 태국과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6.25 전쟁 당시 큰 도움을 준 게 맞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서 태국에게 지원했던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